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 사업 2020 동아리야 멘토링 하자 온라인 발대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죠? 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발대식을 진행하는 점 진심으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다들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면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0 동아리야 멘토링 하자 온라인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 동아리와 멘토링 하자 최종 선정되신 동아리 30팀 우리 대학생 멘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더욱이 올해는요 접수된 동아리가 137개 팀이었다라고 합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합격하신 만큼 올해 멋진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더욱이요, 동아리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제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자, 그만큼 더욱더 효과적인 활동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발대식은요, 여러분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멘토링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예산 집행 및 또 활동 시에 유의사항 등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발대식 주요 일정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 사업을 소개를 하고요. 격려사와 함께 멘토링 기본 교육, 그리고 멘토링 활동 안내와 함께 예산 집행과 제출 서류 안내,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들,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친절하게 잠시 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소개와 함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 동아리야 멘토링 하자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한남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149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거침없이 한의라는 동아리인데요. 거침없이 한의는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고 운영해보면서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 위원이 5명인데 서로 각자 하고 있는 것도 많고 많이 바빴는데 그 속에서 예산팀 그리고 PPT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역할을 잘 해줘서 다 같이 이렇게 이 자리 신촌까지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8학번 김민수입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아동복지 동아리 모아이고요. 지역 아동센터에 봉사를 나가고 봉사활동이 없는 때에는 아동복지 관련 이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운이 좀 좋게도 잘 돼서 너무 기쁘고요. 주변에서 같이 활동 되게 열심히 해서 저희 되게 고생한 친구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팟컬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먼저 이런 멘토링 행사에 참여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배울 때보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멘토링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 과정 이전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배움들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훌륭한 인생 개척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와, 어떠셨나요? 2019년도의 에너지가 좀 느껴지시나요? 자, 올해 새로운 역사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에 아름다운 멘토였던 김태훈 칼럼리스트의 응원 메시지까지 여러분 함께 보셨는데요. 자, 올해도 대학생 동아리 여러분들의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11년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았습니다. 2016년도부터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본 사업을 통해서 교육과 진로, 자립과 정서, 그리고 인성과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대학생 동아리가 직접 기획을 한 다양한 주제에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요, 올해는요, 지원 동아리 수와 동아리 지원금이 증가가 되어서 더욱더 많은 대학생 동아리가 또 사업에 직접 참여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알차고 보람된 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좀 의욕이 넘치시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설정곤 사무총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링을 사랑하는 전국의 대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설정곤 사무총장입니다. 예년 같으면 저희들이 대학생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공감도 하고 지지를 하는 이렇게 모임을 가졌지만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발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2010년부터 이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대학생들이 멘토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 협의회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연령이 비슷한 분이 멘토링을 해야지 가장 공감대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시켜 나와서 금년에는 많은 성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멘토링이라는 사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원시대부터 계속 존재한 사업입니다. 농경사회 또 산업사회를 거쳐서 계속 우리가 어떤 업무나 지식이나 인성이나 여러 가지를 배울 때 선배들이나 동료들이나 이런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었고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유리시즈가 전쟁을 떠날 때 자기 아들에게 그 멘토라는 분을 멘토로 지정함으로써 이제 유래가 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멘토가 발전을 하면은 멘토링이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단적인 교육을 많이 하지만 집단 교육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훌륭한 교육은 1대1의 멘토링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사회가 이런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하게 되는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대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며 또 이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발전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멘티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멘토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공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에게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 해 좋은 활동하시고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설정곤 사무총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자, 멘토와 멘티의 좋은 인연, 올해 행복한 인연들 맺으시고 네,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네, 한국청소년 리더십 센터 김상우 강사님께서 멘토링 기본 교육을 진행해 주실 텐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멘토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멘토와 멘티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 리더십 센터 김상우 강사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멘토링 기본교육에 참가하신 참가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멘토링 기본교육 함께할 김상우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죠, 저희가. 그래서 평범했던 일상이 굉장히
소중한 순간들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평범한 일상들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평범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렇게 멘토링 기본 교육을 원격으로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고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할 저는 김상우라고 하고요. 저는 연간 100여 회 정도 청소년들과 함께 멘토링 그리고 코칭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만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저의 소개를 할 때 간단하게 한 줄의 소개로 저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떡과 김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김상우라고 합니다. 라고 보통 인사를 많이 드려요. 조금 이상하실 수 있으시죠. 떡과 김치를 좋아하는 마음이라. 어떤 마음이냐면요.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문해교육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문해교육이 어떤 활동이냐면요. 한글을 모르시는 어머님들에게 한글을 알려드리는 그런 자원활동을 문해교육이라고 하는데 문해교육을 하면서 쉬는 시간이 되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각자 집에서 마련해온 음식들을 꺼내 오셔서 갑자기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곤 하시거든요. 그럴 때 저는 항상 화장실을 다녀오면 제 책상 위에는 이렇게 어머님들의 마음을 떡과 김치라는 마음을 저한테 항상 선물로 주시곤 합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런 떡과 김치가 단순한 떡과 김치가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을 받고 의미 있는 작품으로 저에게는 다가와서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 이후로 저는 더욱더 사명감을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글을 더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활동들이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존에 하던 받아쓰기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문을 제가 3줄 시키던 것을 5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어머님들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앞에 나와서 한번 가르쳐 보세요 라고 기회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 딴에는 굉장히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결과 나온 결과물이었는데 이런 결과물을 받아보신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반응이셨을까요? 다음 주부터 허리가 아프시고 무릎이 아프시고 갑자기 못 나오시겠다라고 한두 분씩 빠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굉장히 돕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분들은 더 싫어하시는 것 같고 더 안 나오시기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한글을 알려드리고 싶은 내 마음일까? 그분들이 정말 한글을 정말 잘 알고 싶은 마음일까? 스스로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한글이 어쩌면 한글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요. 이분들은 한글을 배우러 오셨지만 말끝마다 항상 이 할머니 그런 거 못해. 이 나이에 그런 거 못해. 항상 못해라고 말끝마다 항상 못한다라는 말씀을 달고 사시면서 뒤로 숨어 계시더라고요. 어쩌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한글이 아니라 나만 한글을 모른다는 그 사실, 나만 학교를 못 다녔다는 그 사실, 그분들의 자존감이 낮아진 게 그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더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 스스로 이 활동에 대한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글을 더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님들의 자존감을 좀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행했던 일들이 핸드폰으로 문자 어떻게 보내는지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사진을 어떻게 첨부해서 알려드리는 것, 이런 것들로 알려드리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호응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조금 가르쳐 드렸는데 스스로 터득하시더니 손자, 손녀에게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많이 찾아내셔서 활동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제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분들에게 온전히 그대로 다
도움이 되는 걸로 환원되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마음보다는 그분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멘토링이라는 활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각자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멘토 교육을 받으시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의 마음 정말 크고 따뜻할 겁니다. 그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엄청 클 거고요. 그런데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멘티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 환원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멘토링을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풀어가고 싶은지를 늘 한번 생각해보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 고민들을 나눠 본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멘토링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멘토링 기본 교육에 대해서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멘토링이란 제목으로 멘토링이란 진짜 무엇인가? 사실 우리 멘토링 엄청 많이 이야기를 듣고 쓰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멘토링은 뭐 하는 거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걸 설명해봐 라는 질문을 받으면 글쎄요,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실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멘토링과 실제로 멘토링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시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정의를 그대로 받아가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토대로 내가 스스로 어떤 활동에 멘토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멘토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나는 함께할 멘티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멘티를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멘토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해답으로 우리 멘티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까? 이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마련되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엔 당사자들 간의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멘티의 성장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멘토 여러분들의 성장,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환원될 수 있는 활동이 되도록 우리는 이 활동을 이어가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 3가지에 대한 개념들을 좀 살펴보시고 스스로 답들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앉아 계신 분들 주변에 펜이랑 종이가 있으시면 얼른 일어나셔서 잠시 엉덩이를 떼셔서 펜과 종이를 갖고 다시 책상 앞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갖고 오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멘토링이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멘토링이란 어디서 유래됐는지 앞에서 살짝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고대 그리스에 나온 이야기로부터 그 유래가 되었죠. 아키타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자신의 아들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던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였습니다. 이 멘토는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아들에게 친구, 선생님, 상담자, 때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그 후로 이 멘토라는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현재 멘토링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래에서 살펴보듯이 우리는 멘토링 하면 누군가를 잘 이끌어주고 하나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멘티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멘토링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역량과 네트워크를 가진 멘토가 이를 필요로 하는 멘티에게 정서적 지지 및 조언을 제공하고
멘티의 비전 형성을 돕고 역량을 강화하는 선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고 정의를 좀 내려줄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멘토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마음속에 원칙으로 갖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멘토링 활동은요, 결국에 멘토와 멘티라는 두 당사자 간의 관계성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성을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 주셔야 한다는 걸 마음속에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으로는 단순히 노는 것으로, 단순히 재미있는 것으로,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멘토링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반드시 배움과 발전을 촉진시켜주고 멘티가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가는 것. 이런 멘토링 활동 결과를 염두에 두시면서 활동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멘토링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꼭 윤리적 실천을 반드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윤리적 실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그런 윤리적 실천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 준수되어져야 할 그런 공지사항들과 지켜져야 할 내용들이 반드시 기관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꼭 찾아가셔서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꼭 관계자, 담당자,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에게 꼭 의논하셔서 합의된 방향으로 멘토링 활동을 꼭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멘토링이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셨고요. 지금부터는 멘토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아마 각자 지금 멘토링 활동에서 멘토의 역할을 이미 충분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가 무언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멘토링에서 멘토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갖고 오신 펜과 종이를 활용하셔서요, 본인이 생각하는 멘토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떤 걸 썼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친구 같은 멘토 선생님이 되겠다. 때로는 롤모델을 하고 싶은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에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때로는 선생님, 그리고 때로는 뭐 트레이너, 이런 등등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서 써주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이런 역할들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멘토링 활동을 할 때 멘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멘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멘티의 역할을 여쭤봤을 때 아마 당황스럽거나 생소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마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멘토로서 어떻게 하면 더 멘토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멘티의 역할을 여쭤보면, 질문을 드리면 좀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황한 끝에 어떤 역할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려보면 이 멘토링 활동을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멘토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역할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네, 맞는 말이죠. 그렇게 멘티가 스스로 그런 역할들을 수행했을 때 멘토링은 굉장히 효과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지금 만나보신 멘티를 만나보신 멘토 선생님들은 아마도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른 멘티의 모습을 이미 발견하셔서 조금 당황스럽고 놀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멘토링 활동에서 멘티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온전히 다 보여주는 건 쉽지 않을 거거든요. 여기서 뭔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멘티는 이 활동을 수용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와 시간을 내서 이 멘토링 활동을 구성했는데 당연히 멘티는 수혜자니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당황스럽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멘토링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간단한 방정식 하나로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요. y는 x 플러스 1. 정답이 뭘까요? 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곤 하죠. 보통 우리는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가 있어야 풀린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지수가 2개인데 방정식은 식은 하나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답을 알 수가 없겠죠.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함께하는 멘토링 활동 상황인 것 같아요. X든 Y든, 즉 멘토든 멘티든 아직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확정된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확정되지 않은 역할에 대한 정답이 나와버리게 되고 그것이 현실과 달라졌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죠. 그래서 저는 멘티는 이래야 돼, 멘토는 이래야 돼 라고 확정짓고 만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역할을 하든 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 유연함을 가지시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그 멘티의 역할을 먼저 고정시키고 가고 싶어요. 멘티의 역할.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수용하는 것도 있었고 감사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멘티들이 가져야 될 수용, 감사 이런 마음보다는 멘토링 활동이 끝났을 때 우리 멘티들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멘토링 활동 후에 스스로 성장 포인트가 발견되어졌는가를 꼭 확인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멘티 친구들이 해야 할 역할은 오로지 멘토링 활동이 끝난 후에 멘티 스스로 성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한 멘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멘토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멘티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 그게 때로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트레이너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언가 나는 무조건 친구 같은 멘토 선생님이 되어야 해 이렇게 확정짓고 멘티를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멘티가 이 활동을 통해서 성장해야 돼라는 큰 대전제 하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 멘토 선생님들이 갖추어야 될 역할들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유연한 멘토링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활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스스로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멘토링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그래서 멘토 선생님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멘토링이란 어떤 것이다 라고 각자의 언어로 정의를 좀 내려보고 그 각자의 언어대로 정의 내린 상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다면요. 이제는 조금 더 우리의 포커스를 멘티에게 한번 가져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멘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멘티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제가 간단한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1부터 54까지의 숫자를
마구마구 훅 뿌려놓은 숫자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제한 시간 30초 안에 우리 멘토 선생님들께서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그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이 활동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기록은요, 30초 안에 17까지 찾으신 분이 가장 기록이 좋았습니다. 우리 동아리 멘토링을 함께 하시는 멘토 선생님들 중에서 이 기록을 깨워주실 분이 있으신가 한번 기대해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 한번 가볼게요. 준비, 시작. 그만. 되게 눈도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죠? 되게 갑자기 찾으라고 하니까 뜬금없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찾기 쉬우셨나요? 네, 막 여기저기서 막 한탄의 목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네요.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시간이 짧을 뿐더러 너무 많은 숫자를 찾아야 하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0초 다시 드릴 건데요. 무언가 좀 변화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좀 찾기 쉬워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가볼게요. 준비, 시작. 네. 뭔가 모니터지만 여기저기서 끄덕이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아 라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표시하는 소리도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방향을 좀 찾으셨나요? 네, 저는 이 숫자판의 배열을 전혀 바꾸지 않았지만 보여지는 선 덕분에 숫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숫자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시간들이 되셨을 것 같아요. 숫자판의 배열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이 숫자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만 한번 바꿔봤더니 우리는 조금 더 알기 쉬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들여다보았을 때 헷갈리고 어렵고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청소년기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그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방금 보셨던 장면처럼 그 청소년을 바라볼 때 방향을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선의 역할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의 이해에 대한 부분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들은 신체적 발달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아기와 청소년기에 급격한 성장 발달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것을 성장 급등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건강과 영양 상태가 좋아서 성장 급등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차로 인해서 같은 연령이라고 해도 이 성장 급등 시기와 진행 속도가 다르고 신체 각 부분의 진행 속도도 달라서 일시적으로 균형이 잡히지 못하기도 하고 어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 멘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이러한 본인이 원하는 신체 발육 상태 등이 실은 고민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걱정을 좀 덜어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신다면 우리 멘티 친구들에게 조금 더 안정된 상태에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빠르게 이런 성장 급등 현상이 일어나고요. 여자는 10세에서 12세경, 그리고 남자는 12세에서 13세경에 시작되어서 4, 5년 정도
지속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멘티 친구들의 연령대를 확인해 보셔서 지금 현재 성장 급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단계인가 아닌가, 그리고 본인은 그런 변화를 만족스러워 하는가 안 하는가를 살펴보신다면 우리 멘티 친구의 고민을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신체적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성징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네,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어깨가 넓어지는 이런 남자친구들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방이 커지고 엉덩이가 커지게 되는 여자친구들의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멘티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그 멘티 친구들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그들이 뭔가 먼저 오픈해 준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는요, 이런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심리적 발달도 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심리적 발달 중에 첫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점들은 지적인 발달입니다. 이러한 지적인 발달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추상적 사고가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설이나 명제를 설정해서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생각을 조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 조합적 사고,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상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이상주의적인 사고가 발달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상주의적 사고가 너무 강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실망감이 크고 그 실망감이 큰 것이 현재 생활을 망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시고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편협되지 않게 다양한 시선으로 독서를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이런 이상주의적인 사고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정서 발달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정서적인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는 감수성이 풍부해지기 시작하죠. 특히 우리 여자 멘티 친구들의 경우에는 작은 일에도 감정의 변화가 커서 성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별것 아닌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러한 느낌을 별것 아니다라는 느낌을 멘티 친구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부분인데 별것 아니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큰 실망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인 불안정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경계해 주시고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는 신체 발달까지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불균형한 신체 균형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들이 자신의 진로 그리고 또래 집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수준에서 우리 멘티 친구들을 바라봐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는 이름으로 요약해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상상적 청중은 본인, 그 자신은 무대 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는 청중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말해주는 것도 그렇게 부끄러울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못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은 정말 특별한 것이어서 남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성 친구와의 관계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정말 깨어질 수 없으며 정말 낭만적이고 특별하다라고 영원히 지속될 만큼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별이 다가왔을 때 그때 가지게 되는 슬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거 별거 아니야, 곧 다른 사람 찾아와 라고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조언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어서 그 특별하겠다라는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데 이런 개인적 우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인데요.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아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이 처음으로 떠오르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지되어 있고,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풀리지 않은 부분은 그래 뭐 누구나 풀리지 않겠지 라고 알고 있게 되죠. 하지만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처음으로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 굉장히 특별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는 누구지에 대한 대답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대신에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이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이 찾아오게 됐을 때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무엇을 해도 다 불안과 걱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들도 그 불안과 걱정을 표현하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탈선이라고 표현되는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을 보았을 때도 무언가 자신이 마뜩찮은 거죠. 자아 정체감이 마뜩찮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실망들이 좀 불법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시기에 긍정적으로 형성된 자아 정체감은 무엇이든 해볼 만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뀌게 되고, 무엇이든 해볼 만하다라는 마음가짐은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는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신감이 있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친구는 긍정적인 친구네 라는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영향은 다시 본인에게 역시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선순환 구조를 가게 되는 첫 번째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은 부정적인 악순환의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때로는 조언을 해주시고, 때로는 질문을 해주시고, 때로는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의 역할도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히 우리 멘티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청소년기에는 사회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사회성이라고 하죠. 이런 사회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님과의 갈등이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본인은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서 독립적으로 무언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부모님의 눈에서 보면 여전히 어린 아이로 비춰지기 때문에 무언가 독립한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우리 멘티 친구들을, 자녀들을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과정이 있죠.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찰은 또래 집단이라는 그 사회관계를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충족시켜 나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멘티 친구들을 바라볼 때 멘티 친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멘티 친구가 가지고 있는 또래 집단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갖고 이 멘티 친구가 또래 집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래 집단에서의 만족감은 어떤지도 함께 눈여겨보시면서 멘토링을 진행하신다면 훨씬 더 그 멘티를 이해하게 되는 폭이 넓어지게 되시겠죠. 다음으로 도덕성 발달인데요. 도덕성이라는 것은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지적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청소년기에 양심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양심은 이전부터 만들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규칙이라는 것이 머릿속으로 이해되고 내가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있을 것이고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도덕적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기준들은 만약에 달라지게 되면 큰 혼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많은 시각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멘토 여러분들이, 멘토 선생님들이 멘티 친구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도움을 주신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멘티의 이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멘티의 이해, 멘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선을 좀 보여드리면서 청소년기에 나타나고 있는 특성들에 대한 공통점들을 좀 이해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해시켜 드리면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을 보기 전에는 그 숫자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셨다면 선을 본 이후로는 아마도 선에 집중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이란 그 구분을 통해서 숫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때로는 방향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쉽게 와닿아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과도하게 선에 집착하게 되면 나중에는 선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청소년기에 보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특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멘티를 바라봐야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거꾸로 선을 지워내고 숫자만 한번 보는, 즉 멘티를 직접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숫자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멘티 친구, 즉 멘티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멘티의 존재를 알아주는 그 존재 알아주기라는 이름으로 멘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티의 존재를 알아봐주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판단에 대해서 잠시 멈춰 주시려고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제 말이 그럴듯하네 라고 판단하거나 그럴듯하지 않는데 라고 판단을 하거나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판단을 잠깐 멈춰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는지 저의 존재를 한번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멘티의 존재를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술잔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누구는 사람 얼굴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전경과 배경,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이미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걸 토대로 우리 마음속에 판단이 일어나고 평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판단과 평가의 부정적인 효과가 스티그마 효과라고 있습니다. 스티그마 효과는 한 번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면 실제로도 점점 더 나쁜 행동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낙인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스티그마라는 뜻은 빨갛게 달군 인두를 가축의 몸에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낙인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은 196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 하워드 베커가 언급한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그 범죄자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아까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판단이 그에게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언가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잠깐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판단을 내리고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잠깐 멈춰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멈춘 상태로 멘티의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보셔야 하냐면요. 멘티가 지금 현재 어떤 감정을 나타내고 있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를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신 멘토 선생님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시험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떠오르는 것을 10초 드리겠습니다. 재빨리 빈 공간에, 빈 종이에 재빨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번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몇 가지 쓰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쓰셨나요? 멀리서 들리진 않지만 뭔가 텔레파시가 느껴져요. 뭐 짜증난다, 뭐 불안하다, 걱정된다, 놀고 싶다, 그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사건들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꼭 한두 분 정도는 설렌다, 기대된다, 뿌듯하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표출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때로는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재수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뭐 재수 없는 건 없는 거고 그분들에게 올라오는 감정의 형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같은 사건을 보고 서로 다른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걸까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됐을 때 지금 당장 감정의 형태로 무언가 표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남들에게 숨길 수는 있겠지만 본인에게는 숨길 수가 없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1차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물론 성숙한 성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감정들이 표현되었을 때 불필요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일단 나에게는 이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정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감정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크고 작은 형태로 감정이 다 다르게 표현되고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머릿속에 뭐 겪었던 경험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감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양한 경험들, 조금씩 다른 경험들이 지금 현재 그 사건이란 자극을 봤을 때 다른 감정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경험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나의 신체 상태, 뭐 재정 상태, 가족 상태, 친구 상태, 그리고 나의 언어 습득 능력 정도, 지적 능력 정도,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이 현재의 나로 만들어지기까지 겪게 되는 환경적인, 심리적인, 태생적인, 후천적인 등등 무언가 표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요소들이 나라는 형태를, 존재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알아주는 것이 존재를 알아주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그 존재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 같은 거예요.
표면적으로 올라오는 이 감정을 존재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고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문고리를 열어주는 행위가 바로 그 멘티의 감정을 알아차려 주는 것. 그래서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차려 주는 것이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라면, 그 다음 나오게 되는 문이 어떤 거냐면요,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욕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센 느낌이 들어서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실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표현해도 되나? 왠지 이런 욕구들을 표현했을 때 너무 좀 내가 좀 과한 거 아닌가? 숨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예절에 어긋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욕구라는 것이 뭐 이렇게 식욕, 성욕 뭐 이런 것들처럼 굉장히 자극적인 것도 당연히 욕구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편안한 집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 그리고 사랑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실현시키고 싶다. 등등 모든 것들이 욕구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에서는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 욕구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겠죠. 누군가의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욕구가 먼저 올라올 수도 있게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욕구들을 알아차려 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되고 싶은 무언가, 그것이 욕구라고 정의 내린다면 그 무언가 되고 싶은 모습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었을 때 우리 멘티들은 내 마음 통하네? 내 마음 알아주네? 야, 저 선생님이랑은 말 통하네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게 드는 순간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야기가 된다면 멘티가 필요한 부분들을 멘토 선생님들에게 먼저 요청할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멘토의 역할, 멘티의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멘티가 요청하는 걸 확실히 알아차린다면 멘토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멘토링이라고 하는 그 활동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론적인 느낌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실제 멘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순간들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예를 한번 들어서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멘티 친구들이 선생님, 아빠랑은 말이 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무언가 한마디 자극을 주었어요. 멘토, 멘티 상호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자극을 멘티가 먼저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냥 먼저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빠랑 말이 안 통하는 건 멘티가 갖고 있는 아빠를 싫어하는 마음 때문 아닐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빠 편을 들기 시작하죠. 아빠는 말이야, 너를 먹여 살리려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 아빠 마음을 이해해 줘야지. 너 아빠랑 말 안 통한다고 너 그러면 되니 안 되니? 너 그렇게 아빠한테 욕을 하거나 아빠 싫다고 그렇게 말하면 아빠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 이렇게 우리는 조언하고 싶어지고 충고하고 싶어집니다. 왜? 멘티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조언과 충고를 하려고 하는 그 멘티 선생님들을 포함한 우리의 마음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그 마음을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멘티라는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으로요. 그래서 무언가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요 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첫 번째로 번뜩 올라오는 그 판단이 무엇이든 일단은 잠시 내려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판단을 잠시 중지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러고 나서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 멘티 친구들의 감정이 어떨까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추측 한번 해볼까요?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요 라고 말을 하는 멘티 친구들은 어떤 감정이 지금 도사리고 있을까요? 네, 아마 대부분 안 좋은 감정이요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보통 어떤 기분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요,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합니다. 좋은 기분이에요, 안 좋은 기분이에요. 그죠? 그것도 기분의 형태가 맞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멘티의 존재에 깊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감정을 알아차려 봐 주시는 거죠. 그 문고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 당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감정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올라오게 되는 감정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감정을 한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요 라는 말을 하는 친구는 아마도 무언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표현을 하고, 아마 비언어적인 표현을 살펴보아도 조금 불만족스러운 형태의 감정이 올라올 확률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진 상태의 부분이겠네 라는 마음을 좀 갖고 그 감정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일 수 있고요. 뭐 답답한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속상한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멘티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맞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멘티 친구와 이야기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채널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상했겠네, 답답했겠네, 야, 짜증도 좀 났겠는데? 라고 얘기하면 어떤 멘티들은 이렇게 또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답답했겠는데? 답답한 것까지는 아닌데요. 속상했겠는데? 속상한 것까지는 아닌데요. 계속 아닌데요 하면 멘토 선생님들은 되게 더욱 답답하고 지치고 화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멘티 친구를 꼭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궁금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답답한 것까지 아니네. 그러면 어떤 상태야? 라고 하면 뭐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가 주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본인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좀 축소해서 감정을 표현하거나 저 감정 없는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자신의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은? 그것조차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멘티 친구의 존재를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멘티 친구들은 어떤 걸 원하지? 무엇을 원하지를 궁금해 하시면서 함께 감정을 계속 탐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 멘티 친구의 깊은 내면에는 어떤 욕구들이 숨어 있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은 욕구도 있겠죠. 그리고 뭐 아빠가 밉다라고 하는 욕구도 있겠죠. 근데 말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밉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실은 그거 밑에 무언가가 하나 더 있거든요. 말하고 싶지 않다, 뭐 싫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어떠한 상태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싫다라는 표현으로 회피해버리고 싶은 거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내면에는 분명히 멘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욕구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랑 뭔가 말이 통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빠랑 말이 안 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다 보면 분명히 멘티 친구들이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중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욕구가 발견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긍정적인 욕구가 발견된다면 그 욕구를 캐치하셔서 그 멘티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돌려주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인인 우리들도 어떤 마음인지 몰라서 짜증나는 상태가 있거나 때로는 기분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분 좋은 상태가 있겠죠. 근데 감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 없이 올라오는 감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성인인 우리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청소년기에 있는 멘티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 알아차림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멘티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원칙이고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대화가 진행되었을 때 분명히 멘티 친구들이 바라고자 하는 욕구들을 표현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돌려주는 것으로, 긍정의 욕구를 발견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그들의 정체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멘티 친구들도 몰랐던 본인 안에 긍정적인 욕구를 우리가 발견해서 돌려주었을 때 그들의 자아 정체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순환의 구조로 그들 삶을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과 유사한 개념이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로젠탈 효과는 1968년에 그 미국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과 그리고 미국에서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 제이콥슨이라는 분이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시작한 후에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 정도의 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명단을 학교 선생님들에게 그 명단을 주면서 이 친구들은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가 굉장히 기대되는 친구들이다 라고 말을 돌려주게 되었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그 말을 믿게 되었고 그 학생들은 무작위로 추출되었지만 8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해봤더니 그 이전과 월등히 달라진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아진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멘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대상은 그 긍정적인 기대대로 자신의 행동을 옮겨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티그마 효과와 로젠탈 효과 어찌 보면 같은 원리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원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원리를 그 멘티의 긍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선순환의 구조로 그들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멘토링 활동의 기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멘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떤 그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그 틀로서 한번 멘티를 바라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틀을 걷어내고 숫자 자체를 보는 것처럼 멘티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멘토링 활동이 끝나고 났을 때 그냥 재밌었어, 신났어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 다에게 성장이라는 어떤 그 결과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멘티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멘토 선생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봄으로써 우리는 멘토링 활동 후에 서로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장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 하나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요? 한번 써보세요. 네, 막 짜장면 뭐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햄버거, 네, 치맥, 그죠?
그러면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신가요? 네. 막 유럽, 막 제주도, 그렇죠. 미국, 뭐 여러 가지 들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시켜 드렸어요. 지금 당장 달려나가신다면 100만 원으로 무엇을 해보실 건가요? 네, 옷을 사기도 하고,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을 좀 드려보았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쓰이는 일이거든요. 인지적 구두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아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조차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대부분 2일 말씀하셨을 거예요. 무한 하면 네, 도전 떠오르셨고요. 뭐 ABC, 뭐 초콜릿, 뭐 마트 등등 몇 가지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조차도 우리는 아끼려고 합니다. 즉, 늘 하던 생각, 늘 가던 길을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갔을 때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들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장을 위해서 질문이라는 포인트를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던 것을 지각과 분석 평가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행동에 이르게까지 늘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지금과는 다른 조금 더 나은 행동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발전시키고 성찰을 통해서 더 나은 행동이 뭘까를 고민해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질문이라는 것이 그 머릿속에서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게 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멘티의 성장을 돕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함께 여행한다라는 기분으로 멘티의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함께 여행한다라는 기분으로 질문이라는 툴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행의 방향은요, 첫 번째로는요, 어떤 걸 원하는지를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대학을 가보니,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보니, 내가 그 시기에 또래 친구들과의 많은 갈등을 겪어보니 이게 정답인 것 같고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라고 목표를 멘토가 만들어서 그에게 제시해 준다면 멘티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겠죠. 즉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제시해주는 그 목표하는 현상에 대한 그 결론이 해답이 실은 썩 좋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늘 궁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멘티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이 목표하는 상태라는 것이 막연해 보일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꿈이라는 걸로 대체되어서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뭐 직업이라는 걸로 조금 축소시켜서 물어봐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대학교를 갈지, 어떤 전공을 원하는지. 크게 보면 이런 질문들이 목표하는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작게는 그래서 너 뭐 먹고 싶은데? 뭐 짜장면이요, 뭐 짬뽕이요. 그거 먹으면 어떤 게 만족스러울까? 라는 질문을 물어본 순간 생각하게 되겠죠. 짜장면을 먹으면 어떤 점이 좋게 되는가? 즉,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계속 생각해 볼 수 있게 물어봐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하는 상태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멘토가 어떤 상태를 원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제주도를 여행 간다라고 했을 때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뭐에 따라서?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북쪽으로 가야 제주도가 나올 수도 있고 남쪽으로 가야 제주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표하는 상태를 물어보셨다면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밥 몇 줄 먹고 싶어 라는 거가 지금 현재 배고픈 정도에 따라서 그 김밥 줄의 수가 달라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떤 상태인지 꾸준히 성찰할 수 있도록 질문을 준다는 거. 근데 때로는 이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뼈를 때리는 질문으로 바뀌어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고 계속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표하는 상태와 현재 상태에 나타낼 수 있는 이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결국 성장의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 갭을 줄여나가기 위한 행동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질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요, 굉장히 많은데 이 도로시 리즈라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어떤 힘이 있길래 이런 성장을 촉진시키는가? 질문을 하면요, 뭐가 나올까요? 네,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질문을 하면 뭐가 자극이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자극이 되겠죠. 우리는 인지적 구두쇠, 생존을 위해서 뭐든 아끼려고 하는, 생각마저 아끼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요, 정보를 얻게 되죠. 그리고 질문을 하면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이 발산되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 통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 마음을 열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질문을 하면 내가 멘티가 어떤 이야기, 어떤 대답을 할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멘티가 나에게 질문하게 됐을 때 멘티가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죠. 그리고 질문을 받으면 스스로 설득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확정을 도와주고 통찰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내 안에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요. 질문에 대한 종류는 일단 첫 번째로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질문이 유용한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린 질문을 어떻게 잘하는가를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날씨 좋죠?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네, 좋아요. 혹은 아니요, 안 좋은데요? 라고 답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 아니요 라고 답하게 되는 질문의 형태를 바로 닫힌 질문이라고 하고요. 오늘 날씨 어때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의미였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오늘 날씨 어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게 되는 열린 질문의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정리하면 닫힌 질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뜻하고요. 생각을 확장시킨다기보다 뭔가 마음을 좀 닫고 정리하고 추스리는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질문은 예, 아니오의 대답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고 관점의 변화를 줄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의 질문이 바로 이 열린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발견 질문과 유도 질문입니다. 분명히 답을 제시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저의 말을 듣고 질문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실 건데,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멘토링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리 봐도 내 생각에 A로 행동하는 것이 멘티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가시지 않을 순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유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 오늘 날씨도 비가 오고 이렇게 뭔가 파전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유도하게 되는 거죠. 멘토의 판단과 평가로 멘티의 대답을 뭔가 미리 만들어서 알려주는, 그래서 이런 유도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나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멘토가 판단하고 평가 내린 그 답을 강요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렇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유도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와 반대로 발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견 질문은 상대방 스스로 이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은 무엇이지? 라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이 바로 발견 질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질문하려고 할 때 질문하기 전에 멘토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금 내가 내 생각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인가? 아니면 멘티 친구들이 스스로 정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만한 질문인가? 본인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관점 전환 질문인데요. 우리는 늘 자신의 생각의 패턴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생각해 보면 늘 같은 대답, 같은 결론이 나와서 성장과 발전이 일어나기 힘들겠죠. 그래서 멘토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점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역시 멘토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패턴, 생각의 패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패턴대로 가다 보면 결국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둘만의 패턴으로 계속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멘토 선생님들은 이런 순간을 알아차리고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논리 구조의 흐름에서 일부러 의식적으로 반대 포인트를 잡아서 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늘 생각해봤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의식적으로 한번 반대 포지션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는 것이 바로 관점 전환 질문입니다. 즉 긍정적인 측면만 좀 살펴봤다면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고, 부정적인 측면만 살펴봤다면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는 것. 그래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됐을 때 놓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놓치게 되는 포인트가 바로 생각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생각해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성장의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 그리고 발견 질문과 유도 질문, 그리고 관점 전환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질문의 방향이 결국에는 멘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궁금해하기 위한 툴로서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현재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질문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런 목표하는 상태와 현재 상태의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질문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멘티의 성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갭을 줄이기 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국에는 계획, 행동 계획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행동 계획을 세울 때는 막 의욕이 올라오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 요소들이, 심리적 장애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이 현실 계획으로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세워놓은 계획들이 실천 행동으로까지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법칙이라고 해서, 무언가 계획을 세울 때 스마트하게 계획을 세운다면 조금 더 달성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멘토 선생님들이, 멘티 친구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울 때 이 스마트라는 틀에 맞춰서 그 계획들을 한번 보시고 조금 더 달성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계획을 수정 보완하실 수 있도록 다시 질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마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SMART 앞 글자를 하나씩 따서 그 계획들이 첫 번째 S, 구체적인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최대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행동 계획들이 세워졌는가를 보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질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한 번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계획들이 측정 가능한 목표인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월 1회 진행한다, 월 2회 진행한다. 이렇게 내가 무언가 하고 났을 때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측정 가능하도록 목표를 잡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계획이 행동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저 잘해볼게요, 선생님. 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저 오늘부터 친절한 사람이 되어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그 마음, 그 의지가 올라오는 것을 칭찬해 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가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친절한 것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노력하게 되는 것인지를 행동 중심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그 멘티 친구가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친절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행동 중심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때로는 의욕에 너무 앞서서 비현실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그 계획을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실패를 계속하는구나, 실패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달성한지 안 한지를 옆에서 함께 좀 판단을 하셔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계획들을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 기한을 항상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나는 지금부터 평생 책 계속 읽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지금부터 평생 친절한 사람이 될 거예요. 물론 평생 그렇게 친절하고 평생 독서하는 습관을 갖춰 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 마음은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평생 하더라도 기간을 반드시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일주일을 먼저 한번 해볼까? 일주일이 되면 좋아, 그럼 이번에는 한 달을 한번 해볼까? 반드시 처음과 끝을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멘티 친구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취 경험을 얻을 수 있고 그 성취를 통해서 반복이 되어졌을 때 지속적인 습관으로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마감 기한을 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오늘부터 저 정말 수능 대비를 할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 순간에 어떤 과목인지, 그래서 교과서를 볼 것인지, 교과서를 본다면 몇 단원을 볼 것인지,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이 순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끔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독서하는 습관을 기를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한 달에 4권을 읽는다라든지 이렇게 측정 가능하도록. 그리고 신뢰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가 아니라 신뢰받기 위해서 가장 떠오르는 행동 계획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선생님과 약속 시간에 10분 전에 항상 먼저 도착해 있을 거예요. 라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 그리고 한 달에 책 4권,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을 읽는다든지, 2쪽을 읽는다든지, 아무튼 성공 경험으로 멘티 친구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실적인 대안들. 그리고 항상 언제까지 해야 하는 마감 기한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멘토링 기본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면요. 멘토링이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각자 자신의 언어로 멘토링을 정의 내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진 멘토링의 정의에 대해서 본인들은, 멘토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멘티들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멘토링의 이해에 대한 바탕으로 우리가 멘티를 이해하는 방법, 어떤 틀로서 멘티를 이해하는 방법과 틀을 벗고 멘티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이 멘토링이 끝나고 나면 성장이라는 결과로 가져가야 하는데, 그 성장이라는 결과가 멘티뿐만 아니라 멘토의 성장으로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멘토링 기본 교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멘토 선생님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는 왜 멘토링을 하려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멘토가 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중에서 실제로 멘토링 활동에 실천해 본다면
어떤 것들을 좀 실천해 보면 좋을지 잠시 일어나시기 전에요. 잠시 생각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준비된 펜과 종이에 잠시 적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멘토링 기본 교육을 마쳤고요. 각자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각자 자신의 멘토링 환경 속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분명히 의미 있는 멘토링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멘토링을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애써주시는 우리 멘토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전국에 있는 우리 멘티 친구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멘토링 기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 리더십센터 김상우 강사님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자, 다음은 여러분들의 원활한 멘토링 활동을 위해서 안내 가이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멘토링 사업단 박유진 대리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듯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멘토링 활동에 대해 함께 화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 사업 2020 동아리와 멘토링 하자는 전국 대학생 동아리를 대상으로 직접 기획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금 보이시는 최종 30팀이 선발되었습니다. 활동 기간은 6월에서 9월까지이며 동아리 한 팀당 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활동이 모두 종료된 후 우수 동아리 5팀을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참여 동아리에게는 전원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다음으로 전체 사업 일정입니다. 위 일정은 코로나19 등 운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추후 멘토링 포털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멘토링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회기는 단체 멘토링, 개별 멘토링, 슈퍼비전, 멘토 간담회로 구분됩니다. 단체 멘토링의 경우 참여하는 멘토, 멘티 다수가 함께하는 활동이며 개별 멘토링의 경우 1대1 또는 1대 다로 매칭된 멘토, 멘티가 함께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슈퍼비전의 경우 지도교수님 또는 연계기관 담당자와의 만남을 통해 멘토링 활동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며 멘토 간담회의 경우 멘토링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전에 공지되었던 완화된 멘토링 활동 가이드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면과 비대면 멘토링을 병행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활동 기간 내 회기 유형별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활동은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따라주시되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을 준수하여 모두들 안전하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 집행 및 제출 서류에 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 시 유의사항입니다. 동아리 지원금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기간 내 집행 기준에 맞게 전액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용 내역은 지원금 사용 대상에 상세히 기입하고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멘토링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경우 멘토링 사업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이미 제출하신 프로그램 계획서와 예산서를 비롯하여 월간 필수 제출 서류, 또 최종 보고서, 활동 수기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서식은 멘토링 포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이미 배부해드린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동아리와 멘토링 하자와 관련된 모든 안내사항은 이처럼 멘토링 포털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보여드린 필수 제출 서류는 동아리 대표가 취합하여 이 멘토링 포털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학생 멘토 여러분은 사전에 안내드린 방법대로 모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아리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나요? 네, 동아리 지원금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기간 내에 전액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매뉴얼을 참고하여 예산 사용이 가능한 목록과 범위 내에서 사용하셔야 하며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교통비는 어떻게 지출할 수 있나요? 멘토링 활동 중에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경우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교통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로 지급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멘토 활동비도 받을 수 있나요? 멘토 활동비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식비, 다과비, 문고료 구입비, 교통비 등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도 교수님이나 연계기관 담당 선생님께 강사비를 드려도 되나요? 네, 지도 교수님이나 연계기관 담당 선생님께는 별도의 강사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사비의 경우 별도의 지침에 따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 강사를 섭외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비대면 멘토링은 활동 사진을 어떻게 첨부해야 하나요? 비대면의 경우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온라인 채팅 화면, 기타 활동 결과물 등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프로그램 내용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 지침에 따라 지도 교수님 또는 연계기관 담당자와 충분히 논의하시어 유동적으로 상황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면과 비대면 멘토링을 병행하여 진행해 주세요. 부득이하게 사업 내용과 예산을 변경해야 한다면 멘토링 사업단으로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멘토링 활동과 집행 방법, 또 제출 서류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멘토링 사업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멘토링 사업단 박유진 대리님의 가이드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보고 계신 방송은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나눔 채널 공감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눔 채널 공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 멘토분들은 확인 댓글을 꼭 댓글란에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 동아리아 멘토링 하자 온라인 발대식 및 또 사전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입니다.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우리 대학생 멘토 여러분들 멋진 활동 그리고 행복한 활동들 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들이 아마 보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멘토 멘티 활동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